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들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부터 2박 4일의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이달 말에 열리는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관계자들에게 막판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전국 5개 지구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구리, 오산, 용인 3곳에 6만 5천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실거래가 계획조사 단계부처 합동 투기 점검반 운영을 통해서 투기를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미 전략폭격기 B-52가 아덱스 이후 약 한 달 만에 한반도를 다시 찾아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용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의 정상들과 다자 무역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인데요.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는 첫 세션에서 우리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공급망 강화, 디지털 윤리규범 정립 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의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또 에이펙 정상들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에이펙에 참석하는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합니다.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에이펙에 참석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해 G20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할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대학 연단에도 섭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지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에이펙 CEO 서밋 등 부대 행사에도 참석하고 투자 신고식에도 함께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귀국한 뒤 이틀 후 영국과 프랑스로 순방 일정을 이어갑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박 4일간의 프랑스 파리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부산에 대한 막판 지지를 당부했는데요. 50개국 61명의 각국 인사들을 만난 쉴 틈 없는 일정을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부터 2박 4일의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진행하고 귀국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기간 50개 나라 61명의 각국 인사를 만나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12일 저녁 프랑스에 도착한 한 총리는 곧바로 민관합동 유치교섭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의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다음 날인 13일 아침부터 각 나라 BI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한국 유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엑스포는 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월드컵, 올림픽과 달리 각 국가들과 연대의 장이 돼야 한다며 한국은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한국전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을 돌려주고 진정한 연대의 가치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 유네스코 대사들을 만나 오는 22일 실시되는 세계유산국위원회 선거에서 한국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14일 열린 BI 회원국 대표 조찬 세미나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설명하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박람회 개최지 투표는 현지 시간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전에 대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식하게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을 마무리한 뒤에 개최지 선정 투표가 나흘 앞둔 파리로 가서 마지막 유치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투표.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82개국 대표의 익명투표로 개최지가 선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UN 총회 등 순방 때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해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BIE 총회 제4차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연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BIE 회원국만 82개국입니다. 윤 대통령은 20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영국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고 다시 파리를 찾습니다. 개최지 선정 나흘을 앞두고 투표가 진행되는 파리 현지에서 직접 각국 대표들을 만나는 마지막 유치 총력전에 나서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준비 상황을 표명하고 막판까지 유치 교섭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도 잇따라 파리를 방문해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에이펙 외교통상 합동 강요회의에 참석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목적이 에이펙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비전과 맞닿아 있다며 부산 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불평등 심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해 글로벌 해법을 논의하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안도라와 산마리노를 방문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교섭에 나섭니다. 개최 후보지 부산에서는 개최지 선정 일주일 전인 21일과 선정 당일인 28일 대규모 유치 응원 행사가 열립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전국 5개 지구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구리와 오산, 용인 이렇게 3곳에 6만 5천여 가구가 공급될 계획인데요. 정부는 아울러서 신규 택지에 대한 투기가 기승을 부릴 걸로 보고 철저한 방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구리, 오산, 용인 등 수도권 3곳에 6만 5,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먼저 구리 토평 2지구는 18,500가구로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접해 있어 서울 수도권 주민 수요가 높습니다. 이에 상봉역과 망우역, 장자 호수공원역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순환으로 철도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에서 남양주를 연결하는 동서교통망을 마련해 강변북로 교통량을 분산합니다. 우수한 입지 장점을 활용해서 주거단지는 한강조망으로 특화하고 수변 여가, 레저 공간을 활용하는 리버프론트 시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오산 세교 3지구는 3만 1,000가구로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에 위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해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D, 업무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세교 1, 2지구와 연접한 지역에 모두가 이용하실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서 오산 세교 신도시를 완성하고 직주 근접 자족 도시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역과 동탄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광역철도망의 접근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용인 이동지구 역시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 주거단지입니다. 총 16,000가구가 공급되며 젊은 청년들이 일하고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스포츠, 레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아울러 반도체 특화 도시로 생활, 환경, 교통 등의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에도 나섭니다.
신규 택지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실거래가 계획조사, 관계부처 합동 투기 점검반 운영을 통해서 투기를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예방, 적발, 처벌, 환수 4대 영역에서 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수도권에 6만 5천여 가구가 공급되는 한편 비수도권에선 제주와 청주 이렇게 두 곳에 신규 택지가 조성됩니다. 1만 5천 가구가 공급되는데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7년쯤에 사전 청약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 인근의 산업단지에 더해 최근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증설되면서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청주 분평 2지구. 정부는 수요에 비해 오랜 기간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이곳에 9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과 장성동, 상당구, 방서동, 평촌동 일대에 39만 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남북으로 청주 제1, 제2 순환도로를 끼고 있어 경부 고속도로와의 접근성도 양호하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분평 2지구안 도보권에 산업과 마이스, 수변공원을 골고루 갖춰 1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주 국제공항과 오송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도 갖출 방침입니다. 공공주택 개발이 최근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단 개발 계획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또 기업의 투자 수요도 계속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공공주택 개발 지구 지정이 됨으로써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10년간 인구가 15% 가까이 늘어난 제주 화북 2지구도 신규 택지 조성지로 선정됐습니다. 5,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그린 수소 에너지의 시험단지로서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조성합니다. 공항 주변에 있는 기존의 제주도의 주택 공급은 공항 남쪽에 있는 제주시 연동, 노형 그쪽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주도의 동쪽 이쪽은 조금 주택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3곳을 비롯해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 5곳의 지구 지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는 최초 사전 청약과 주택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이들 지역의 면적 30% 정도를 공원 녹지로 조성하고 지구 지정 후 1년 안에 교통대책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당일인 내일 어떤 점들을 유의하면 좋을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지성 기자. 먼저 수능을 앞두고 오늘 자기가 시험 칠 곳을 미리 가보는 예비 소집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50만 4천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소집이 진행됐는데요. 수능 당일 시험장 찾느라 헤매지 않으려면 예비 소집에 참석해 시험장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험표에 적힌 시험장을 확인하고 교통편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능 당일엔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수험표를 깜빡했다면 시험장 내 관리본부를 찾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시험장에 반입 금지되는 물품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텐데요. 어떤 게 있나요? 네, 먼저 휴대전화나 스마트기기 등 이 모든 전자기기는 가져가면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고요.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바로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머릿속 지식만 갖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올해 수능은 이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가 돼서요. 확진이 되더라도
일반 수험생들과 같이 시험을 치르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또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이 운영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진 유무에 관계없이 수험생들은 일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또 그동안 시험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는데 일반 수험생의 경우 올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확진자에겐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됩니다. 점심시간에 설치됐던 책상 칸막이도 사라지는데요. 확진자는 따로 식사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국 1000여 개 시험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지진이나 한파 대비 상황도 살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 총리는 시각장애 학교를 찾아 시험장을 점검하고 올해 수능 응시생들을 격려했는데요.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대입 시험이 모든 국민들이 다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응원하고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내일 잘 발휘하세요. 네, 수능 당일 이 대중교통 교통대책도 마련됐던데요. 네, 이번에 대중교통 운행 횟수가 크게 늘어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전국 관공서와 일부 기업체가 수능 당일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췄습니다. 수험생 등교 시간과 출근 시간이 겹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침 시간 지하철은 평소보다 증차 운행되고 수험생 입실 시간인 오전 8시 10분까지 시내 마을버스 운행 배차 간격도 최소화됩니다. 또 시험장 주변 교통 소음 관리를 위해 16,000여 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됩니다.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시간대에는 국내 전 지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됩니다. 이 시간엔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소방 차량도 사이렌 울림을 자제해야 합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실수 없이 모든 실력을 다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B-52가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을 한미가 공조한 확장 억제의 행동화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용 고체 연료 엔진의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방산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개됐던 미 공군 전략 폭격기 B-52. 그로부터 약 한 달 만에 B-52가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들어 12번째로 시행된 미 전략 폭격기 전개에 따른 연합 공중훈련이었습니다. 우리 공군 F-35A, F-15K 전투기와 미국 F-35B, F-16 전투기 등이 참여해 서해 상공에서 시행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포함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강조한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이러한 공약에 따라 한미가 긴밀히 공조한 가운데 이뤄진 확장 억제 행동화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는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입항 예정일은 오는 21일 전후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미 전략자산이 잇따라 한반도에 전개되는 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고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들을 개발하고 1단계와 2단계 발동기 첫 지상 분출 시험을 각각 지난 11일과 14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액체연료 미사일과 달리 연료 주입 단계가 필요하지 않아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이 1, 2단계 엔진 시험에 모두 성공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설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모스코니 센터에서 만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합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삼국 장관은 러북 간 군사 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란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 관련 삼국 장관은 하마스의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고 조속한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민간인 보호를 위해 국제법이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3개월 연속으로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10월 취업자 수가 34만 6천 명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청년층의 경우 핵심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상용직 비중이 56.5%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일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취업을 준비하는 제약 단계에서 민간, 공공부문 청년 인턴 규모를 올해 4만 8천 명에서 내년 7만 4천 명으로 확대합니다. 비진학 고등학생 대상으로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제공하고 재취업 등 구직 단계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직 자신감 회복을 위한 청년 도전 지원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약 7,100억 원을 집중 투입, 미래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고 미래인재 양성센터 설립으로 연간 1,000명 이상의 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 보증 한도를 내년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 재직, 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조속히 제2법되도록 국회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우리 조선업이 세계 1위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선 중국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유럽, 일본 등과의 미래기술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7,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전 세계 고부가선의 60%, 친환경선의 45%를 수주하며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한 K조선. 그러나 위험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은 올해 벌크선, 중소형 컨테이너선에서 세계 점유율이 70% 이상이고 중소형 유조선의 시장 점유율은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스마트 친환경 운송 프로젝트에 약 9,436억 원을 투자했고 일본은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반선의 해상 운송을 성공한 바 있습니다. 세계 선박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조선업의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7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선박, 자율 운항 선박 등 차세대 조선 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K조선 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해 2028년까지 약 7,100억 원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약 2천억 원을 투입해 LNG, 암모니아, 수소 등 3대 탈탄소 핵심 연료 기술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제로화를 목표하는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선박은 퇴출될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에 맞춰 탈탄소 기술 확보에 주력한 겁니다. 친환경 선박 개발은 저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당면한 과제이고 미래의 조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성이 부족한 친환경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같이 좀 더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먼저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그 정책 발표는 조선소에서 기술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는 데 든든한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25년까지 1,600억 원의 예산 투입을 통해 자율운항 기술의 상용화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약 1,500억 원을 투자해 조선소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로봇을 보급하는 등 선박 생산성 30% 상향도 목표합니다. 정부는 연간 3,000명 이상의 조선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외 연구기관 협력을 통해 공동기술개발 연구와 실증 사업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기술 발전을 막는 걸림돌들을 제거해주는 게 관건일 텐데요.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의 영상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올해 1,701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1조 8,084억 달러 규모로 고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10배 가까이 성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술 경쟁이 치열한데 익명 처리된 데이터 활용만 가능해 업계에선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정부는 이런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자율주행, 로봇 분야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한 기업 9곳을 심사해 올해 안에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행자에 대한 정확한 판별 등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자율주행 기술의 정밀도가 대폭 개선되고 국내 자율주행차, 로봇 등 모빌리티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율주행 업체가 쓰는 원본 정밀지도 데이터 직접 거래 시장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정밀지도 업데이트 주기가 단축되고 비용 절감도 가능할 걸로 정부는 내다보았습니다. 인공지능 저작권 가이드라인은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저작권 침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건강보험의 가명 데이터의 개방과 반출 범위를 확대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연구에 공공 데이터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DTC 검사 허용 범위는 식습관 등 건강관리뿐 아니라 질병 유사 항목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 법적 책임 범위도 명확히 규정해 연구자와 의료기관의 가명정보 활용 부담도 덜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치수 사업은 그 토대가 되는 자료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 환경부의 홍수량 산정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지자체 우수관로 개선 사업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김경호 기자입니다.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는 지난 2018년 관내 홍수 대책과 하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관내 하천에 대해 지자체와 환경부가 예측한 홍수량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지자체는 예측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계획 수립을 중단했는데 문제는 환경부 측 자료에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일부 기준치를 임의로 적용하거나 하천 자료를 누락했던 겁니다. 이 사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환경부는 부실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지난 2020년 용역 결과를 준공 처리했습니다. 과소하게 잡힌 것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제방 높이가 좀 낮아진다든지 아니면은 교량도 좀 낮아진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좀 생기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실제 홍수량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제방이 넘친다든지 아니면 유실된다든지. 특히 자연적으로 하천 간 채택 빈도가 같을 수 없는데도 이를 동일하게 기록한 점, 본문과 부록 간 자료가 서로 다른 점을 예로 들며 감사원은 환경부의 해태를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에게 부실하게 작성된 전국 하천 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 성과물을 수정 보완해 재배포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감독 업무를 맡았던 소속 공무원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고 보조금이 투입된 지자체의 우수관로 개선 사업에서도 지적사항이 발견됐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상주시는 우수관로 개선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해 사업이 완료돼도 침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종식을 향해 가던 1945년 4월 25일 50여 개국을 대표하는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모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을 겪은 50개국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신탁 통치의 목적은 해당 국민의 독립 또는 자치를 지향하도록 합의했는데요. 나아가 유엔 헌장 초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통해 국제연합 유엔이 탄생하게 됩니다. 세계사의 획을 긋는 일이 벌어졌던 도시,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의 테마는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인데요. 올해로 출범 30주년을 맞은 APEC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첫 세션에서 국제사회의 청정 에너지 전환과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자 무역체제 복원과 디지털 윤리규범 정립에 대해서도 각국 정상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과 또 역할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책임 외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영국 잉글랜드 중부 노팅엄시에 자리한 공립종합대학교인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 1843년에 개교해 오랜 역사를 가진 이 학교는 인문 분야부터 예술, 또 과학기술 학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른 여느 학교와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지만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1994년 콤페티 창의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콤페티는 색종이 조각이라는 의미로 이 기관에서는 디지털 미디어와 음악, 디자인 등 창의 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관련 분야에 바로 취업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기관이 보유한 첨단 시설들은 지역사회도 함께 이용이 가능한데요.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으로 인정받아 2019년에는 가디언지가 올해의 대학으로 선정하기도 했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급격한 학력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대학의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가 글로컬 대학 육성에 나선 건데요. 이번에 지정된 10여 개의 글로컬 대학은 지역 산업의 수요에 맞춰 대학 구조와 또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정부는 글로컬 대학이 산학협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글로컬 대학은 지역과 동반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혁신 전략도 마련해 추진하는데요.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새로운 바람이 될 글로컬 대학교. 앞으로의 변화와 또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난해 10월 전북 무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원인은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당시 보일러 연통에서는 까맣게 그을린 자국이 확인됐고 숨진 이들의 몸에서는 일산화탄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일러 가스 누출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난 5년 동안 무려 20건이 발생해 44명의 인명피해가 확인됐는데요. 이 중 16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날씨가 추워진 요즘 가스보일러의 배기통 확인을 거듭 당부했는데요.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 중 급 배기통 설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가 15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주택에서 발생했는데요. 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관이 벌어지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살펴야 하고요. 이 보일러를 가동했을 때 과열이나 소음, 또 진동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전원을 끄고 점검 후 반드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또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항상 열어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캠핑을 할 때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텐트 안에서 잠자면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기를 쓸 때는 반드시 환기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시기인 만큼 이 조용한 살인범인 일산화탄소의 누출을 막기 위한 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N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수능일인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부터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남에 5에서 30mm,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최대 50mm로 예상됩니다. 비의 양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일부 서쪽 지역은 천둥,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지나면서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5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8도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과 주말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5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2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아침 기온 5도 안팎을 보이겠고 낮 기온 강릉이 13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7도, 대구 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14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으로도 약간 높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과 제주도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수능을 치르는 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생방송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얼른 잊고 다음 순서를 준비하는 게 생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요. 수능 시험을 치를 때도 앞 시간에 틀린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 다음 시간까지 망치기 십상이죠. 지나간 실수는 얼른 잊고 다음 과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